15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정부가 오늘 마스크 착용 규정을 더 푸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탈 때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되기 말이죠. 네, 해제 시점은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이달 중으론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에 대중교통에서 꼭 마스크 쓰도록 정해진 게 2020년 10월이니까 그렇죠. 네, 2년 5개월여 만에 이제 사라지는 건데요. 올해 봄나들이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더라도 노 마스크로 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기본적인 손 씻기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생방송 인증사진 당첨자 2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가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개씩, 2장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잊지 마시고요. 날씨 알아보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비가 오는 것 같던데 많이 내릴까요? 네, 오늘 낮부터 저녁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양은 아주 적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빗방울 정도로 스치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는 5mm 미만의 적은 강수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돌풍도 불어서 불이 번지기 쉽겠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또 추위 느끼신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아침과 낮 모두 어제보다 온화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7도가량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이겠습니다.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지만 어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8도, 청주, 창원 6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18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남부지방은 20도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수요일을 직장인에게 한 주의 고비라고들 하죠. 이 시각 출근길 정체 고비도 잘 넘기셔야 할 텐데요. 강 따라 이동하는 길 중에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3분가량 필요하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또 북부간선로의 경우에는 목동 나들목에서 양방향 답답합니다. 한편 고속도로 주요 노선 중 영동선 강릉 쪽으로 출근 정체는 둔대 부근 포함해서 총 15km 구간 이어지고 있고요. 경의선 서울 쪽으로는 국회대로 진입을 앞두고 신월 주변에서 평소보다 교통량 조금 더 많아 보이고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안현 분기점과 수암터널 사이의 정체를 포함해서 총 20여 킬로미터 구간 답답하고요. 경기 동쪽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부터 상일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의 경우에는 양방향 수서 나들목 일대로 평균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반 만에 가장 적은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노동시간 개편안 윤 대통령이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윗사람에게 괴롭힘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한 것도 복면 복상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모르고 말도 있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머니클래스 줍줍 몰리고 거래도 꿈틀 집값 벌써 바닥친 걸까요? 부동산 상황 점검하고요. 한클라이프 전 세계 1위 더글로리 열풍부터 연예계 덮친 사이비 종교 파장까지 연예계 소식 정리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지난달에 이어 또 소폭 줄었습니다. 중소은행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6.4%였던 전달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는데 2021년 9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률입니다. 전달 대비로도 0.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데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여름에 비해 3분의 1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선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은행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까지 나오면서 이미 시장은 다음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일은 없을 거란 분위기입니다. 0.25%포인트 인상에 그치거나 아예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CPI를 뜯어보면 좋은 신호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So we're seeing a bigger move in headline going down, which is directionally correct, but core is beginning to show some stickiness here. 워낙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식품이나 에너지 값을 제외하면 근원 물가 지수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기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 요인들이 얽히면서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연준이 가장 어려운 선택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올여름 방한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방일 첫날인 내일 열립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비롯해 한국 수출 규제 해소, 군사정보보호 협정 정상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방일이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상 만찬에 이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두 정상이 함께 찾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진전된 입장을 얻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여름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성사된다면 12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셔틀 외교로 양국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반발 여론도 많아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실현에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한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젊은 층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에서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노동시간을 한 주 최대 52시간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초과 노동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방안 등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에선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20, 30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도 좋은 법안인데 취지가 잘 설명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됐던 건 아니라며 법안을 보완해 튼실히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재검토 지시가 전해지면서 노동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입장문에서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며 MZ노조 등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 사안인 노동시간 개편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은 확실하게 막는다. 어떤 경우라도. JTBC 강연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씨 예배에 참석하면서 극우 논란이 일었죠. 김기현 당대표와 전광훈 씨의 관계도 새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 대표가 말을 잘 듣겠다고 했다고 전했고, 김 대표는 몇 년 전 전 씨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자 전광훈 씨가 김기현 대표와의 친분을 드러냅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지나간 디디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서 몇 번 전화를 와서 김 대표는 지난 2019년에는 전 씨가 주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당시 전 씨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 대표 측은 전 씨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통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씨가 주최한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립서비스란 취지로 말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최고위원은 헌법 전문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하여튼 목사님. 지난주 전북 순창의 농협조합장 선거투표소를 들이받아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70대 트럭 운전기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투표를 하려고 줄을 서 있던 4명이 숨졌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올 이 두 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파란색? 그렇네. 빨간색과 노란색이 없는데요? 아, 그러네요. 청록청록. 오직 앞으로 갈 뿐이다. 공감이 안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도시락 열어주세요.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네모난 조그만한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결국은 갑질 때문 물음표인데요. 이게 네. 어제 JTBC 뉴스룸에서 김필준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네.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덩그러니 검은색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경비 노동자 박모 씨의 신발입니다. 박 씨는 어제 출근 직후 아파트 주차장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40분 전 동료에게 유서를 보낸 뒤였는데요. 유서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자는 고통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저 유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좀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네, 유서에는 관리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대장이던 박 씨는 얼마 전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고 하는데요. 박 씨 동료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지시한 것도 복명복창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많이 줬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사진 찍어 진짜 보내라. 뭐 근무 제대로 안 하고 졸고 있는 사람 보내라. 그게 하나의 갑질이죠. 꼭 하면 뭐 큰 소리 치고. 네, 한민정 기자가 저렇게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이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관리자는 JTBC 취재진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적이 없고 강등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서에도 내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청소 노동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요? 네, 맞습니다. 70대 청소 노동자 김모 씨인데요.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2달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정식 직원이 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인터뷰 들어보시죠.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집안에 가장이시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2명이면은 뭔가 문제가 확실하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엔 인격을 보장받는 일터가 됐으면 한다라는 대자보까지 붙었는데요. 부당한 인사 조치와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해당 관리자는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재건축 싸움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잇따른 죽음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박 씨 유서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열어보겠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말다운표 안에 이 전두환 손자입니다. 인데요. 네.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라고 밝힌 남성이 가족과 주변인의 범죄 행각을 밝힌다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볼까요? 네. 네, 이게 이 남성의 소셜미디어 계정인데요. 저도 범죄자이고 처벌받겠습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또 그 밑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나열했습니다. 뭐 마약을 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입시 사기를 쳤다는 등의 글을 적었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아니, 오늘 아주 인터넷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난리였어요. 네. 네, 근데 이 남성이 올린 게시물이 아주 놀랄만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의 이제 팔로워라고 하죠. 이 계정을 누른 사람들이 점차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몇천 명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신을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이라고 밝힌 이 남성이 이 전재용 씨와 전 씨의 전처 최모 씨의 이름이 들어간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폭로하면서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구하기 쉽지 않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인데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네. 이게 먼저 첫 번째 사진인데요. 얼굴이 많이 본 얼굴이죠. 네, 전두환 씨네요. 전두환 씨 얼굴 같아요. 보시면은 1998년 8월로 표시된 사진인데 전두환 씨가 사면되고 몇 개월 후인 시점입니다. 네. 전 씨가 손자로 추정되는 어린이들에게 이 팔베개를 해주고 편안한 차림으로 다정하게 누워있는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 부인 이순자 씨, 이순자 씨로 보이는 얼굴이 비슷하죠. 네. 연희동 자택 정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저렇게 공개했습니다. 네. 저 사진 사실 가족이 아니라면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함께 지금 얼굴도 찍은, 뭐 이순자 씨네요. 네, 함께 찍은 사진 저런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영상도 있는데요. 이 남성이 이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에 구비된 스크린 골프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저렇게 골프를 치는데 저 골프 치는 사람 이순자 씨로 추정됩니다. 너무 못 친다 근데. 잘 휘두르는데 이 밖에도 전두환 씨의 손녀 초호와 결혼식이라면서 사진 여러 장을 올리고 이 전두환 씨의 삼남 전재만 씨가 소유했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 이름과 주소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간의 전두환 씨 관련된 어떤 가족들의 뭐 재산 이런 게 많이 지금 폭로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그 가족 입장에 본다면은 전두 환장하겠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 바깥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좀 속이 조금 시원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폭로한 사실들을 보면은 뭐 대단한 게 또 나온 게 없어요. 뭐 확실한 물증이랄지 뭐 스모킹 것 같은 건 뭐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러는 걸까요? 동기가 뭐예요? 일단 동기 저도 참 궁금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일을 벌인 이유로는
이 잘못을 하면 신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신앙과 관련한 게시물을 다소 올렸는데요. 그래서 뭐가 이 종교적 깨달음을 얻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방송 직전까지도 새로운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파장이 꽤나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시물을 올린 이 남성이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두환 씨의 손자다라고 했는데 전재용 씨가 입장을 밝혔죠? 네,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아들이 많이 아프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들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 거고 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말릴 수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또 언급된 지인들에게는 미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자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올리면서 자기가 진짜 손자가 맞다라고 했는데 전재용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에는 좀 아들이 맞다는 걸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과거 전두환 씨에게 확정된 그 추징금이 2,205억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얻은 그 물건이나 이런 거를 돈으로 걷는 이 제도인데 이게 아직 925억 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남았어요.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네, 검찰이 이거 환수하려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좀 어렵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런 영상들이 혹시 진짜 전두환 씨와 관련된 게 맞다면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을.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할머니를 내동댕이.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한 구청 노점 단속 담당 직원이 6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울산 한 전통시장 인근 도로인데요. 한 구청 직원이 길거리에 놓인 저런 나물 같은 거 그리고 비닐봉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노점을 하던 저 여성, 실랑이가 안 붙을 수 없겠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여성이 크게 넘어져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이 어딜 크게 다쳤는지 한참을 일어나지 못한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아니 사람을 그것도 할머님을 저렇게 패대기를 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크게 다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여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어깨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닐까지 빼앗기면 새로 사야 하니까 이 비닐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 올린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리 단속이라고 해도 영상만 봤을 때는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만 봤을 때는 그렇죠. 논란이 커지니까 이 직원이 소속된 울산 남구청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밝혔는데요. 이 여성이 옷소매를 잡고 매달린 상황에서 단속원이 몸을 돌렸고 그래서 이 여성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서 중심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면서 이 절차에 따라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기엔 좀 과해 보이긴 하는데 좀 할머니 건강도 걱정되긴 합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호주 언론의 보도로 월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ABC 방송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제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자, 한국 주 69시간 근무제 제한,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 최대 69시간을 호주의 노동시간 주 최대 38시간과 비교했습니다. 38시간이요? 네. 주 최대 38시간? 네. 야, 뭐 나흘이면 다 채우겠는데 너무 부러운데요? 부러워요? 제가 네. 호주로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예. 근데 상점들도 새벽에 일찍 열고 오후 3시도 안 돼서 다 닫아요. 그래서 막 굶주렸다고. 부럽다라고 한다면 이 두 분은 내일부터 못 보겠네요. 오늘 마지막 방송 같습니다. 자, ABC 방송은 그러면서요. 한국에는 이 괄호가 많다면서 특히 괄호사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옮긴 괄호사 이렇게 저희 괄호사예요? 네, 표현을 했어요. 또 괄호사가 힘들게 일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죽는 것을 말한다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긴 하네요. 예, 그렇죠. ABC 방송은 한국은 근무 시간이 OECD 평균을 크게 넘는다면서 괄호를 하면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나라는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주 최대 69시간, 69시간 근무제가 호주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대요. 그래요? 그래요. 세계를
뻗어나가는데요. 이탈리아 일간지도요.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어제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의 의견을 들어라라면서 69시간 그 근무 제도를 좀 보완해봐라라고 지시했는데 현재 이렇게 좀 분위기상 이 69시간은 그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부터 100시간 근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현지 시간 13일이죠. 미국, 영국, 호주 정상이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에서 이런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 발표로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핵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만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결정은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核武器国家向无核武器国家转让大量武器级高浓油，构成严重核扩散风险，违反不扩散核武器条约的目的和宗旨。 네, 러시아도 핵 비확산 원칙에 우려를 제기한다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IAEA죠. 국제 원자력 기구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핵 확산 방지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거치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요, 이번 오커스 합의가 비확산 체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자, 가디언은 이 합의가 1968년에 도출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허점이 이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했는데요. 아무튼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심히 걱정됩니다. 일본 도쿄로 가볼까요? 네. 지금 회사인데요.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고 서로 놀고 있어요. 지금 혹시 사원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원이요? 지금 이 견공들도 출근한 거예요. 반려견이랑 함께 출근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흔하지는 않은데 여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일본에서도 이 보편적인 사례는 또 아닙니다. 창업주가 반려견을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게 마음에 걸려서 회사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내 문화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회사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저희 귀여운 우리 하오 네. 두고 나오는 게 너무 슬퍼요, 저는. 아, 진짜로? 네. 내일 데리고 와요. 그래도 되나요? 네, 내일 여기 데리고 와. 허락을 좀 받고 미리. 네, 우리 시청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오. 네, 좋습니다. 자, 사무실에 이 반려견을 두면은 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발해서 부서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만족도 또한 높인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쯤 내 반려견 뭘 하고 있을까? 집 지키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해방돼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제가 반려견을 너무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는 이유가 혼자 둬야 하는 맞아요. 시간이 많기 네.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반려견 키우는 게 직장인들한테는 최고의 사내 복지인 것 같습니다. 저게 복지죠, 저게. 그렇죠. 복지 좋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측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이제 코로나 시절 재택근무에서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추세거든요. 해피하게 사무실 복귀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줍줍 몰리고 거래도 꿈틀, 집값 벌써 바닥 쳤나? 속절없이 추락하던 부동산 시장에 봄이 온 걸까요? 가파르던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고요. 일부 아파트긴 하지만 매매가가 다시 조금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청약 접수를 받은 주요 단지도 흥행 대박을 터뜨렸죠. 근데 이상한 건요. 여전히 금리는 높고 경기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집값 더 떨어져야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좀 불안한데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부동산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주 그 줍줍 무순위 청약 그 조건이 좀 완화됐다고 전해드리면서 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그날 하루만 받는 그 무순위 청약 그걸 전해드렸는데
결과가 흥행 대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울 수도권 청약들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니클래스에서 소개를 하면 다 그런가요? 대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899세대 모집에 4만 1,000명 이상이 몰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40대 1 이상 나왔는데 네. 한번 뭐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은 무순위 청약입니다. 네. 청약을 하고 남은 물량인데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려 46.2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이게 그 12구역이거든요. 양평 12구역 재개발을 했는데 여기는 198대 1이 나왔습니다. 98가구 모집에 19,478. 8명이 모여서 200대 1이면 요즘 이런 수치 보기 힘들거든요. 네. 엄청난 수치가 나왔고 토지 임대부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도 경쟁률이 40대 1.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뉴스만 본다면 네. 와 이게 진짜 최근 부동산 시장 맞아? 이게 한 2년 전 분위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뭐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이 뭐 서울에 다시 관심 갖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긴 하는데 네네. 그리고 게다가 서울 송파구의 그 대단지 H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 H 아파트도 2달 전에 비해서 3억 5천이 뛴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송파구는 사실 강남 중에서도 좀 떨어졌던 그 값이 많이 떨어졌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네. 된 겁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지역인데요. 네.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주간 거래를 보더라도 송파구는 0.03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네. H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죠. 네네. 2021년입니다. 9월 달에 23억 8천만 원. 네. 최고 가격, 전용 84 기준입니다. 최고 가격 형성이 됐고요. 네, 매매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22년 1월에 23억 7천만 원 비슷했는데 가장 분위기 안 좋았을 때 네. 올 1월 달에 15억 3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한 35% 정도 떨어졌는데요. 15억 3천만 원은 1층이고 10층 이상 기준에서 본다면 16억 원. 아하. 그래도 마이너스 33% 정도 떨어졌는데 최근에 18억 9천만 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1% 하락이죠. 고점 대비.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됐다. 상승폭이 굉장히 좀 빠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 3억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뛰었다. 네. 거래량도 좀 보여주세요. 서울. 거래량도 네. 늘어납니다. 지금 네네. H아파트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1월 달에도 1,000건이 넘었다라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월 달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166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저는 1월 달에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났고 2월 달에는 매도인가 매수인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거래가 네. 좀 주춤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수자들이 계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아파트도 거래가 늘어났고요. 지금 서울 거래량 전체적으로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16개월 만에 최대라고 2월 서울 거래량이 그렇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둔촌 주공도 아까 청약 뭐 대박이 났고요. 네네. 그리고 강남 집값도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쉽게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 판단이 맞나요? 이게 지금 우리 뉴스를 보는 곳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네. 우리 앞서서 둔촌주공 이야기했고요. 영등포 자이도 이야기했고 강동 고덕도 그렇고 네네. H아파트도 그렇고 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좀 괜찮은 입지네요. 괜찮은 입지의 서울이고요. 서울과 지방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 집중화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아하.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H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를 2019년도 12월에 했거든요. 네. 12월부터 3월까지가 입주장입니다. 입주장 때 입주장 기준에서 매년 이렇게 매매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입주장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1월 달에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1차 바닥을 확인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부분. 세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너무 거래가 안 됐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되는 실제로 사려고 생각했던 매수자들조차도 아니야 무서워 기다리다가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작년 11월, 12월 달 거래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1월 달, 2월 달에 몰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아하.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금리라든지 불안하기 때문에 다 사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대는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적고 수요가 풍부한 지역 어디냐? 서울로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서울 일부 단지 이야기지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에 조금 훈풍이 부는 건 서울 지역에만 좀 미미하게 있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좀 서울에만 있는 이상 현상이다라고 본다면 네네. 그렇다면
그럼 나머지 지역까지 다 생각해보면 더 떨어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데 얼마 전에 JTBC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 잠깐 좀 보고 오시죠. 네.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저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가 바닥이도 하는 순간 다 집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고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바닥론을 좀 경계하면서 지하까지 언급을 했는데 네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하. 우리가 아직 지하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우리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고요.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도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왜 집을 안 사냐라고 물어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 금리가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세 번째 경제가 너무 불안하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최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도 그렇듯이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하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하실이 올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상승장 경기는 끝났고요. 이제 하락장 경기가 시작인데 최근 거래량 늘어나는 거는 2라운드고요. 앞으로 3라운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끝났다, 바닥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그 지하실 언급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입장인데 네네. 그 지하실이 지하 1층인가 2층인가 뭐 지하 5층까지 있을 것인가가 좀 문제입니다. 네네. 바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특히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바닥 확인하는 신호 좀 알려주세요. 바닥의 시그널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바닥의 시그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부동산 정책을 하나 볼 텐데요. 일단 토지거래가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거래가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 아직 안 풀어졌죠. 네네. 남아 있고요. 세 번째는 DSR 규제. 대출 규제를 풀어줘도 DSR을 안 풀어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에 빚내서 집 사라는 그때 나왔던 대책인데 양도세 특례라고 지금 집 사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세 내지 않을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입니다. 토지거래가가 먼저 풀립니다. 먼저 풀리고요. 강남 3구 규제지역 풀리고요. DSR 풀리고 양도세 풀리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폭에 따라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갈수록 집값이 떨어진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하 4층까지 가면 이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오는데 이거 이상 나올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규제들이 언제 풀릴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하 1층, 지하 2층을 확인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 요거는 그 경제 뉴스를 확인하면서 수시로 좀 맞춰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 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이 애드립 제가 좀 너무 과했네요. 네, 너무 뜨거운 이슈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복수가 끝나면 문동훈 씨는 행복해집니까? 기어이 오는구나. 성자를.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뭐? 환영해. 전 세계 1위 글로벌 사로잡은 더 글로리. 야, 이 최근 공개된 더 글로리 파트 2가 뭐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진짜 아 뜨거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더 글로리 파트 2? 저는 밤을 새워서 봤습니다. 저는 1편도 안 봤습니다. 뉴스도 간신히 보고 있습니다. 네.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글로리가 원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보통 전회차를 한꺼번에 공개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에 자신감이 담긴 작품이라서 파트 1과 파트 2가 좀 따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좀 100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어떤 공백 없이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이 기대감처럼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OTT 플랫폼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에서 전 세계 TV쇼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버전까지 42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진짜 놀랬던 게 우리나라 이 더글로리 때문에 우리나라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더글로리 공개된 다음 날이죠. 지난 토요일에 넷플릭스 앱 이용자 수가 무려 53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작품 공개 전날인 9일과 비교해 무려 6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파트 1이 공개된 지난해 12월 30일보다는 52% 증가한 건데요. 파트 1보다 화제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안 봤는데도 요거 연진아 그 뭐 졸업 무슨 공로상 수상식인가 그래서 막 멋지다, 연진아 요거 이거 멋지다 연진아 요 짤을 알고 있는데 그 연진아 네. 그러니까 박연진 역을 맡은 배우 임지연 씨의 인기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임지연 씨가 요새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냥 연진아로 불리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임지연 씨가 더글로리에 처음 악역을 맡았는데요. 너무너무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V, OTT 화제성 드라마 출연자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외 매체에서도 임지연 씨를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연 씨는 더글로리 이후에 마당이 있는 집, 국민사형투표 등의 차기작을 확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요즘에 뭐만 하면 사람들이 멋지다 누구야 맞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이 더글로리는 또 용두 용미 엔딩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떡밥도 모두 회수가 됐고 그러면서 또 완성도 높은 결말을 보여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만족했습니다. 보통 이 복수극이라고 하면 정말 그냥 마지막 결말에 이르러서 좀 어설픈 화해를 시키거나 용서를 시키거나 하는 좀 어설픈 엔딩이 있는데요. 더글로리는 화끈하게 복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용두 용미 엔딩에 대한 또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주인공 송혜교 씨가 이 파트 2 공개 전에 모든 복선이 다 터진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정말 다 터졌습니다. 하나도 놓친 게 없이 다 터졌고요. 그리고 김은숙 작가가 내가 봐도 대본을 무섭게 잘 썼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바도 있는데 또 이 자신감이 결과물로 나타났죠. 그리고 또 김은숙 작가가 아무래도 현실은 반대일 수밖에 없으니 주인공의 복수가 성공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완벽한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노출씬이 좀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러브라인이 좀 아쉽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근래 공개된 작품 중에 제일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회에 준 메시지도 좀 상당했습니다. 학폭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네, 더글로리의 흥행 이후로 좀 유명인의 학폭 폭로나 논란 제기가 좀 자주 있어 왔는데요. 이 뉴욕타임스에서도 더글로리를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글로리로 인해서 좀 학폭 폭로가 늘어났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안기로 PD, 더글로리 연출한 안기로 PD의 또 학폭 의혹이 제기가 돼서 좀 오점으로 남긴 했죠. 안기로 PD가 계속 의혹을 부인을 하다가 결국 지난 12일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더글로리가 아무래도 학폭 피해자의 좀 고통과 아픔을 그린 드라마라서 이 안기로 PD의 어떤 학폭 의혹이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박 기자가 더글로리의 주역 중에 한 명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사라 역의 김희열아 배우를 어제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연기력이 너무 원래 뮤지컬을 주로 하던 배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좀 정말 사라 같은 느낌이 진짜요? 네, 배우더라고요. 좀 러블리한 매력이 있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열아 배우에게 흥행 소감을 물어봤더니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인기라고 하니 거의 일원의 하나였던 것만으로 영광이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인해 좀 생겨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상을 못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주인공 덩은처럼 사람들이 복수를 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도 이 작품을 보고 좀 용기를 얻어서 노를 외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송혜교 씨랑 첫 만났을 때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다면서요? 네네. 그 파트 1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송혜교 씨가 그 김희열아 씨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 머리채를 잡으면서 이 머리 뽑힌 머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 연기할 때 그 송혜교 씨가 진짜 문동은처럼 손을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엔 문동은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김희열아 씨도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냥 문동은 그 자체더라라고 비하인드를 좀 공개했습니다. 혹시 임지연 씨에 대한 말은 안 하던가요? 임지연 씨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임지연 씨가 되게 사랑스러운 배우다. 실제로는? 네, 실제로. 그리고 애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절대 연진이 같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오해를 풀어줬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출자의 학폭 사실 때문에 사실 좀 뒷맛이 개운치가 않긴 합니다. 대중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정말 학폭을 주제로 담아서 굉장히 성공한 드라마인데 연출자가 네. 마지막에 이제 학폭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좀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화제작으로 등극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글로리 소식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황령은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신도들이 총재 정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명석의 성폭행과 이런 사실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뭘 찍나? 두 번째 키워드, 나는 신이다 후폭풍, 연예계도 JMS 경계령. 더글로리와 더불어서 또 다른 넷플릭스 화제작입니다. 이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또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보통 다큐멘터리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어떤 드라마나 예능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방송가나 연예가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먼저 아이돌 그룹 DKG의 멤버 경윤 씨가 이 JMS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씨의 이모가 목사라고 하고요. 부모가 JMS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밝혀진 겁니다. 소속사는 처음에는 JMS였던 건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인 줄 알고 다녔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근데 이 속속 조금 뭐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정황들이 좀 드러나자 그제서야 사실은 가족들이 운영하던, 그러니까 JMS였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운영하던 업체는 문을 닫고 이렇게 특정 단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확인해서 탈교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탈교 사실을 알렸는데 좀 여전히 여론은 좀 싸늘한 분위기가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일반 교회인 줄 알았다라고 입장을 밝힌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탈교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경윤 씨를 예전에 청소년 모임이 따로 있대요. JMS 내부에. 그 모임에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최근에 팬들을 위한 콘텐츠에서 경윤 씨가 JMS 유니폼을 입고 나온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좀 속속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탈교를 한 게 맞는 것이냐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나온 사진이 아마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추정한 그 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좀 사그러들지 않자 결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윤 씨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고 이 정명석에게 조금씩 세뇌당한 것이 맞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활동을 통해서 포교를 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윤 씨의 부모도 자기들은 탈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어제 상클 그 도시락 이슈에서 잠시 다뤘었는데 네. 배우 강지섭 씨도 JMS 신도로 지목이 됐어요. 강지섭 씨가 과거에 SNS에 그 정명석 씨의 생일에 맞춰서 글을 올린 게 있었거든요. 나의 인생 멘토 되시는 선생님의 생일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명석 씨의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집을 공개했는데 강지섭 씨의 옷방에 그 JMS 관련 예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티즌 수사대가 이를 근거로 강지섭 씨가 JMS 신도가 아니냐라고 지목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지석 씨는 JMS 신도였다, 근데 과거의 신도였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고요. 네. 한때 힘든 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갔다. 근데 갔더니 생각과는 달라서 탈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네티즌들의 의심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능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입니다. 몇 달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또 예수 그림이 있었는데 왜 오래전 탈교를 했다고 하냐라고 해서 지금 다시 강지섭 씨가 자기네 SNS에 이 예수 사진을 찢은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지목된 뭐 연예계 뭐 스타들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일반 신도고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는데 좀 지나치게 마녀 사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KBS 내부에도 JMS 신도가 있다라는 폭로가 나와서 한차례 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어떤 일종의 색출 작업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조성현 PD에게 관련 질문을 했더니 이 종교를 그들이 선택했을 뿐이다. 아구자비식 마녀 사냥은 안 된다. 그들까지 잘못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교주와 윗선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두 작품 모두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전성 기자 나눌 이야기 아직 더 남아있죠? 네, 오늘
오늘 본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상클 2교시에서 연예계 소식 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아주 적은 양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 5mm 미만,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북부는 빗방울이 스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번지기도 쉽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이겠습니다.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지만 어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부와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10도, 대구, 창원 7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변덕을 부리면서 아침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건조하겠고요. 내일과 토요일, 제주에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6분쯤 강월 영월군에서 민간 헬기 한 대가 마을회관 인근으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헬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 등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날씨 들어봤는데요. 양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 날씨만큼이나 반가운 봄비 소식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이 높은 요즘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또 발생했던 동해안 살풀이 요 정도 초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딱 3월에 네.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규모가 컸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건조한데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야외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모두 불조심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본방송 마치고 이어지는 유튜브 상클 2교시 박정선 기자와 연예계 소식들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세롬 씨 그리고 언제나 반가운 BTS 멤버들의 근황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상암동 클래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